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네 분과 함께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 다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봅니다. 어제 시장의 관심은 중국의 돈 풀기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중국, 이 금리 인하는 단행을 했지만 인하폭은 예상보다 소폭 인하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원화가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외환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세 기조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1342.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일, 그게 한 약 9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까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오른 이제 1342.6원에 마감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23일이 1351.8원으로 그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장 마감 직전에 연고점이었던 1343원까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 1342.8원까지 상승을 해서 사실은 이제 연고점을 뚫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왔었고요.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제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인, 그러니까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1포인트, 1%포인트 낮췄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실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 같은 경우는 연 4.2%로 종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도 중국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중국 시장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위안화와 이제 원화가 약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화도 같이 약세 기조를 유지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지금 수출입 현황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약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반영되면서 원화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보면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위안화 모두 약세로 좀 가고 있고 지금 달러만 이제 유일하게 강세를 지금 띠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각 국가별, 각 대륙별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로지 이제 미국 경기만 좀 견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기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환경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불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미국은 연준의 이제 긴축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중국과 미국 경기 된 진단 좀 어떻게 내리고 계시나요?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사실 유로화라든가 아니면 많은 환율들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킹달러 현상이 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선 이 좌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꼭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치는 유로화에 대한 대비의 비중을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가 굉장히 폭등을 많이 했었고 여기에 연준이 단기간 내 4%포인트가 넘는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11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또 연출됐었죠. 이 부분들은 뭐냐? 결국은 다른 타국가에서의 어떤 환율 강세를 미국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사실상 미국도 이런 부분들을 결코 원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돈 잔치를 끝내기 위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입장표를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최근에는 그럼 다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달러 선으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후퇴를 했느냐, 이렇게 안착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기존에 우리가 하도 회자를 많이 했던 CPI, 즉 소비자 물가가 많이 후퇴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소비자 물가가 후퇴를 하는 도중에 에너지 물가가 또 그분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유로화 강세가 다시 한번 연출됐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이 더 역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이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는 현재 미국 내 시장에서의 주요 은행들에 대한 상황들은 어떤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피치도 마찬가지로 JP 모건을 비롯해서 이제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이제 신용등급 하락하겠다, 강등시키겠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어떤 JP 모건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가장 큰 은행에 대해서 경고를 나타냈다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미국 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상업용 부동산 지분 빨리 정리해라, 지금 지분자산 빨리 축소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 자체가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동반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해결하게 되는 부분들은 금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규 투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과거 IMF 때도 대부분의 어떤 환율 유출이 되다 보니까 외화 유출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금리 대규모적인 어떤 사태를 겪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폴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신규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에 지난 98년도부터 해서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년간에 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최저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서 공격적으로 좀 꺼리고 하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방어적 전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환율은 결국 두 가지 입장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의 금융 건전성이 아직까지 악한 상태,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좀 더 디폴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의 불안감은 단기간에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테마와 기업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편한 대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테마주 광풍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다음 이슈로 만나보시죠. 초전도체가 가니 맥신이 뜬다. 맥신 관련주 열풍 진단해 보겠습니다. 맥신 관련주들 전거래일까지 사흘 연속 급등을 했어요. 네. 금년 2023년도 특징 중 하나가 이 테마주가 빠르게 순환되고 있다는 점 꼽을 수 있겠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초전도체가 이제 주춤하니까 3일 전부터는 맥신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테마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화끈하죠. 한번 올라가면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30% 말 그대로 사흘만 오르면 내 재산이 2배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또 있죠. 테마주의 가장 핸디캡이랄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속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에 투자하면 짧게 보면 2-3달 정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테마주는 한번 바짝 움직였다가 꺾이면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상승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테마주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저도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테마주.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산에서 10% 미만, 예컨대 여러분이 1,000만 원 투자하신다. 그러면 100만 원 밑으로만 테마주를 투자하시는 게 좋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환금성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식을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 돈 쓰는 게 주식의 장점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적게 팔지 못하면은 환금성이 매우 취약해지는 게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테마주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못하겠고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산의 10% 미만으로만 1,000만 원에 투자하신다면 99만 원까지만 테마주에 투자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체 포트에서 비중 10% 정도를 테마주에 투자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해서 어지러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직접적 연관 관계가 없는 종목들까지 지금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인다는 게 사실 우려가 되는 포인트잖아요. 대응책 좀 마련해 주시죠. 사실 이제 초전도체도 그렇고 이전에 앞서서 과기부에서 발표했던 스마트홈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섹터가 사실 반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도 움직임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LK99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학술지에서 검증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 가치가 많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은 공감이 되실 텐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실제로 이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등락이 되느냐? 그만큼 우리가 확장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우리가 AI 시장이 갑자기 왜 커졌느냐? AI가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도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전도체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야 당연히 대체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상온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재밌는 사실은 뭐 이제 과거에 뭐 14일 날인가요? 보나사피엔스의 김인기 대표분께서 또 이게 초전도체 맞다. 이 얘기 한마디가 SNS에 올라오고 나니까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연일 또 상한가를 갔다가 또 반납을 하는. 즉 지금 시장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불확실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의 불확실성은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테마주를 고르실 때도 이 테마가 정말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를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장세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테마에 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 맥신 한번 말씀드릴게요. 맥신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0년 6월에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섬유화가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바로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불안불안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6월에 그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왜 아무도 그 주식을 사지 않았고 왜 아무도 그 주식이 급등되는 것을 몰랐느냐? 실제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서 좀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어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뭐 신성델타 등록드리겠습니다. 경동인베스트랑 그다음에 뭐 태경산업, 휴비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경동인베스트, 뭐 태경산업 이렇게 실제로 그 시기에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뭐 휴비스는 조금 상승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그래픽 관련으로 이제 상승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종목을 보시거나 이런 어떤 맥신 관련주들도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부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현재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 장세에서는 테마를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화를 했을 때 내가 굳이 손실을 보면서 현금화를 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한동안 부진하던 GS 리테일 주가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실적에 다시 주목을 해볼까요? 주가 상승을 견인해줄 모멘텀, GS 리테일에는 어떤 것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주가에는 보통 보면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조정이죠. 먼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등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무런 이유 없이 낙폭이 컸다고 많이 내려갔다고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네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야 되죠. 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내려갔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바로 거기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실적 혹은 이슈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GS 리테일이 크게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는 그것은 두 가지죠. 1번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드디어는 단체 여행이 풀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앞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GS 리테일 지금 저점이 2만 원, 지금 현재는 2만 3천 원이니까 약 15% 올랐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GS 리테일이 지금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주의 밸류에이션, 다시 말해서 주가의 내재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실적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실적도 이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공시 하나 확인해 보죠. 이달 초 상장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세를 그리고 있는 파두가요. 25만 7,700주가량을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그 파두가 7일 날 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을 했는데 파두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스타트업으로 있다가 이번에 상장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임직원들한테 이제 물량을 스톡옵션 갖다 주기 마련인데 이번에 이제 25만 7,768주는 임직원에게 줬던 이제 스톡옵션 물량을 갖다가 상장하게 됩니다. 그 상장일은 24일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했을 때 유상증자금 어떤 물량이든지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했는데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다 별 의미가 없죠.
별로 이렇게 주가에 큰 영향 끼치지 않는데 이번에 파두가 스톡옵션에 따른 25만 주가 전체 총 주식 대비 0.53% 불과하기 때문에 그 파두 때 이후 신규 상장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 파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파두는 SSD 컨트롤러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SSD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하드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썼는데 그때도 이제 좀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쓴다면 SSD를 썼습니다. 낸드 플래시를 썼는데요. 그 장점은 뭐냐면은 그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이제 그 처음에 컴퓨터를 부팅시킬 때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낸드가 있고 디램인데 디램은 이제 데이터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꺼지는데 그 낸드는 데이터가 꺼져도 여전히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그 디램에 없던 이제 데이터를 갖다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 센터, 예를 들면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데는 다 SSD를 씁니다. 그래서 SSD가 이제 전체적으로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낸드 시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1위고 그다음에 키옥시아, 그러니까 일본의 키옥시아가 이제 2등, SK 하이닉스가 이제 원래 3등 정도 있다가 인텔에 이제 솔리드함이 인수하면서 2등으로 올라섰다가 뭐 다시 그 키옥시아랑 격추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SSD 컨트롤러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독보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파두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그 스타트업의 파두가 이 분야에서 이제 해성처럼 뛰어들면서 SK 하이닉스가 손잡고 메타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수주합니다. 이러면서 파두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상장을 하니까 이런 대단한 기업이 상장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공모가가 너무 높게 평가됐다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파두에 이제 원래 상장 이전에 투자했던 많은 이제 기관들이 그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는 것이 1년 뒤에 남은 것도 있지만은 상장과 동시에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날 이렇게 사실 파두가 이제 급락했던 이유도 있지만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파두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수준의 SSD 컨트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러면 보호예수 기간을 말씀드리면 포레스트 파트너스가 보호예수 물량을 전량 매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1년짜리 보호예수 기간이 1.8% 갖고 있고 3개월 미만이 5.1%, 그다음에 사모그린 임페스도 역시 3개월 정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호예수가 떨어지면은 물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때 이거를 오히려 그 매수 기회로 감안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에 주목을 해보죠. 한화오션 소식입니다. 부채 상환과 신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한 한화오션이요. 연구개발 조직 개편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업에 힘이 조금 더 실리는 겁니까? 일단 지금 뭐 부서를 원래 기존에 이제 3개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5개 센터로 이제 조금 좀 세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부채 비율도 좀 낮추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조직을 개편해서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한화오션이 이제 한화그룹에서 인수하면서 대우조선이랑 인수하면서 이제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은 그렇고요.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 친환경 에너지랑 디지털 솔루션, 방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한화오션이 추구하는 사업 방향에 맞게끔 조직을 좀 재편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이게 지금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스마트 기술 등의 선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보하고자 지금 연구 개발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일단 지금 보면 한화오션은 기존에 이제 선박해양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특수성능연구소를 편성됐던 연구 개발 조직을 기본성능연구센터, 친환경연구, 에너지연구센터, 디지털 솔루션 연구센터, 방산기술연구센터, 그다음에 생산혁신연구센터로 5개 센터로 이제 재편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 안에 보면 딱 눈에 들어오시는 게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좀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연구개발 비용을 얼마나 쓰고 앞으로 이제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서 한화오션을 발전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오션이 이제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이 한 377억 2,1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320억 5천만 원보다
17.7% 늘어난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쓴 288억 4,500만 원보다는 한 30% 정도 증가한 겁니다. 2021년 대비해서. 그래서 계속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항상 주식을 투자하실 때 보면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의 발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제 시간에 좀 많이 빠졌지만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또 한번 재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선 6%가량 하락한 한화오션. 일단 이런 부분의 대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SK가 SK이노베이션의 주식 240만 주가량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유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런 사실 시장에 주목하는 거는 석유화보다는 사실은 SK이노베이션 산하 부분이 이제 SK온 2차 전지 그 셀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가 SK이노베이션 주식을 갖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결국은 SK온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금력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모 회사 입장에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가는 15만 8,900원이고 240만 주, 약 240만 주를 갖다가 인수하기 때문에 전체 3,800억 정도를 갖다가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K온은 이제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8조 원 정도를 조달했는데 SK온 입장에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LG 1등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빨리 상장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다 아시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대선에서 대선 주자 3명이 모두 이제 그런 일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SK온 입장에서는 이제 상장이 좀 어려워졌고, 근데 이제 자금은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임원들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작년 이후로 8조 원 정도 조달해서 미국에 특별히 주목을 해서 많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도 생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IRA, AMPC 첨단 제조업 세 공제가 SK온이 상반기면 1,670억 원에 대한 그 혜택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SK온이 이제 23년도에 에비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이 거의 확실시 보이고 24년도에 영업이 흑자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AMPC를 갖다가 반출을 해보면은 AMPC 1,670억 원이라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SK온의 공장 가동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수율이 낮기 때문인 거고, 수율이라는 건 사실은 그게 큰 첨단의 기술이 아닙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을 하면서 안착을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SK온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이제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수율을 안정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공장 가동률 30%는 얘기는 하반기에 높아질 것이고 내년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익 흑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SK온이 좀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더 투자 기회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온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엄청나게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이건 이제 IRA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랬을 때 사실 SK온에 미리 이제 하청 기업으로 있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PNT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우신 시스템이라는 곳은 자동차 기업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그 1차 전지로 이제 바꾸면서 SK온에다가 대량적으로 이제 수주를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면 수급이 국내 의료,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쏠려 있었죠.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프라이뷰티 기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화장품 브랜드도 한번 런칭을 한다고요? 네, 일단 LG전자가 이미 임용 기계 특히 가정에서 쓰는 거죠. 가정에서 쓰는 임용 기계를 진출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TV에 선전도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실 텐데 여기에다 이제 화장품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내년 상반기부터 자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뷰티 기계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 뷰티 기계 브랜드가 프라일인데 이 프라일 전용 화장품을 기기와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프라일 같은 경우는 LG전자 사이트가 아니라 따로 이제 독립된 채널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화장품을 런칭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내년 상반기 프라일 신규 모델 출시에 맞춰서 프라일 전용 화장품을 출시할 걸로 이제 발표를 했고, 이는 이제 이 밑작업으로 올해 3월부터 이제 3월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고 이제 5개월 뒤에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출시 이전에 5대 뷰티 기능인 뭐 피부결, 색소, 뭐 탄력, 그다음에 모발, 두피 이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를 이미 했고요. 지금 커머스 전략을 수립하고 뭐 기획 역량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 및 브랜드 CX를 역량을 제고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제 프라일 화장품을 브랜드 개발 생산, 그러니까 OEM, ODM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OBM 방식으로 이제 생산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OBM은 좀 낯서실 텐데 화장품 생산업체가 개발, 생산, 기획,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맡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LG전자가 화장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관련 이제 생산 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밑 작업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표 화장품인 프라일 전용 온라인 브랜드몰에서 뷰티기기가 묶여서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 PS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가정용 뷰티기기 시장 규모는 20년에 96억 달러에서 30년에는 895억 달러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10년 내에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LG전자의 향후 행보가 물론 LG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어렵겠지만 미용 의료기기의 산업의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